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필요한 그 중요 광물, 그러니까 구리, 뭐 코발트, 니켈, 리튬, 아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이제 아주 뭐 부지런히 일본도 지금 자기들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쪽 핵심 광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니까 공들이고 있죠. 그렇죠. 네.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에 중국이 지금 엄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미국하고 같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하다가 이제 우리도 우리 거 찾는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수입 주요 핵심 광물 수입 다각화, 그다음에 경제 안보 강화 모색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럼 만나는 것도 좀 있고 그런가요? 네. 네. 지금 일본 하야시 외무상도 네. 지금 아시아에 이어서 아프리카 가 있습니다. 그저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외무장관 만났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른바 국제 질서 유지에 서로 협력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포인트는 현재가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여건, 비즈니스 여건 같은 거, 그다음에 비즈니스 이런 보장 같은 걸 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아주 요즘에 아프리카 쪽에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러시아, 일본과 영유권 마찰로 쿠릴 열도 식료 지배 강화 이슈로 시작을 하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러시아 교육장관이 그저께 쿠릴 연도에 네. 있는 한 섬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2차 대전 때 그 당시 소련군이 일본군을 격퇴했던 이른바 쿠릴 열도 상륙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 실겠다는 겁니다. 10학년이니까 우리 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새 교과서에 이거를 다루는 별도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을 방어한 옛 소련군을 기리고 이런 영웅적인 과거에 관한 지식을 젊은 층에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일본이 서방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니까 쿠릴 열도 부분은 그동안에 일본하고 러시아 간에 뭔가 좀 협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재 그런 미사일 방어망 배치 같은 것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실효 지배를 훨씬 더 강화를 했습니다. 쿠릴 열도 작전, 상륙 작전은요, 2차 대전 말이던 1945년 8월 18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일본군을 아주 성공적으로 밀어낸 걸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그동안에 러시아가 진행해온 여러 가지 영유권 강화 조치의 하나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일본 쪽은 그러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본이 그동안에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섬이 4개가 있거든요. 네. 쿠나시르, 이투루프, 그다음에 하버마이, 시코단 4개인데 제 기억으로는 하버마이하고 시코단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전에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일본한테 상당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넘겨주는 쪽으로 그렇게 현지 투자라든가 이런 게 협력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이게 쿠릴 열도가 아시겠지만 일본 헛카이도하고 네.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굉장히 깁니다. 1,300km. 거기 섬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4개 섬 이거를 이제 러시아는 쿠릴 열도라고 쿠릴 열도 4개 섬이라고 하고 일본은 북방 영토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하는 상태인데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아프리카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광물 공급망을 추진한다. 아프리카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네. 니혼게이자의 어제 보도인데요.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필요한 중요 광물, 그러니까 구리, 코발트, 니켈, 리튬, 아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이제 아주 부지런히 일본도 지금 자기들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특히 잠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나미비아 세 나라하고 함께 이제 광물 조사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독립적인 행정법인을 만들어서 조만간 잠비아하고는 이제 광물 조사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콩고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나미비아는 이미 각서를 맺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는 게 니케이 보도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속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아프리카가 돈이 없으니까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돈을 대고 그 다음에 향후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뭐 짐작하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뭐 아프리카 쪽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 뭐 굉장히 관심을 가지니까 공들이고 있죠. 그렇죠. 네.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에 중국이 지금 엄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미국하고 같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하다가 이제 우리도 우리 거 찾는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수입 그 주요 핵심 광물 그 수입 다각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 강화 모색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럼 만나는 것도 좀 있고 그런가요? 네. 지금 뭐 일본 그 하야시 외무상도 네. 지금 아시아에 이어서 아프리카 가 있습니다. 그저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외무장관 만났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른바 국제 질서 유지에 서로 협력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포인트는 현재가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그 여건, 비즈니스 여건 같은 거, 그다음에 비즈니스 이런 보장 같은 걸 하라는 식으로 해요.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아주 요즘에 뭐 아프리카 쪽에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그러게요. 아프리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인도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세계에서 이렇게 국제 뉴스 매일매일 듣다 보면 아, 이 나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구나. 이런 감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다자 경제협력 모델이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약간 중국의 영향력이 좀 뭔가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 우선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 IPEF죠. 네. 이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이 바람에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게 이런 무역 협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작년 5월에 이제 공식 출범을 했는데 협정이 아닙니다. 행정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베트남까지 해서 한 14개국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각자 국회에서 비준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를 바이패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의회를 바이패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 네. 의회하고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거는 이제 보수 성향이죠. 네. 그저께 보고서를 냈습니다. 뭔가 하면서 이 IPEF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더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하게 그 협정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 아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영리해서 공식적인 경제 협정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강도라든지 뭐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하고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4년, 8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 미국은 그렇죠. 4년마다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 정권이 되면 항상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같은 정권 하에서 타결이 됐다고 해도 책임자가 이동하거나 하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이런 그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라 하면서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째는 국제조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의회 비준을 받아가지고 법적 구속력을 넣으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케이스로 그 옛날에 이게 나프타였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하고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도반자 협정 이런 식으로 가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 그게 힘들면은 이 IPEF 정상회담을 하거나 사무국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구성력을 좀 더 높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로 APEC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네.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협력체를 담보를 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데 꽉 묶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지금 보면 이 IPEF는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도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해라 하면서 11월에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때 뭔가를 좀 해라.
사실 그 러먼드 미국 그 상무장관도 그때 가서 이걸 좀 더 강화하는 그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하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특히 백악관은 의회에 묶이기를 원치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미국 하원 대표단이 서울에 왔었죠. 그때 그 단장이 제임스 스미스 미국 하원 그 세입위원장인데 이 사람 공화당이죠. 그저께 이제 자기가 서울 갔다 온 결과를 보고를 하면서 사실 한미 FTA도 좀 손질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IPF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관련해서는 영내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우리는 지지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무역 협정 체결이 의회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를 바이패스하고 이렇게 행정 협정식으로 해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좀 우리하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단히 그렇죠. 묶어야 된다. 단단히 하라는 건데 이제 확실하게 묶으라는 거죠. 네. 확실하게 묶으라는 거죠. 그 방법으로 4가지를 지금 그렇죠.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네. 억제하려면은 이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는 왜냐하면 양다리 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묶어서 꽉 더 움켜잡으라는 얘기죠. 몇 년에 한 번씩 뭐 정책이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뭐 이럴 그렇죠. 때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질을 하자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미국의 있군요. 이런 그 공화당 쪽에서는 나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쪽 그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더 묶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최근에도 좀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죠. 이런 네. 얘기 있는데 중남미 일부국에서는 마스크가 컴백했다고요. 중남미가 백신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저 대유행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네.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중남미는 그 겨울철이죠. 남반구니까. 그래서 일부 국가가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가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겁니다. 멕시코도 그렇고 멕시코도 보니까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치료 중인 확진자가 한 근 62만 명 정도, 3주 전에 비해서 한 150%가 늘어났습니다. 그쪽 보건부 얘기도 물론 대유행 때에 비해서는 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한 30분 이상 밀폐된 장소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하고 있으면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고. 물론 이제 의무화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가 이제 풀렸는데요. 아직 뭐 그거를 발령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를 해달라고 보건차관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칠레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6월부터 학교에서 5살 이상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쓰게끔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볼리비아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뭐 칠레에서는요 얼마 전에 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그 관련 아이가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사망한 케이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 대한 그 여론이 좋지가 않으니까 아마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가 지금 슬슬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이 코로나로부터는 언제 완전히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풍토병이 된 그러게요. 그건 거죠. 불가능이고 네. 이런 식으로 좀 확산이 될 때마다 조치를 취하는 네.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다음 얘기해 볼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지구촌 간호사 쟁탈전이 치열하다. 어떤 얘기죠? 코로나 때부터 뭐 그런 것이 많았고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완화가 돼서 국경이 다시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외국 노동력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막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특히 선진국에서 그 간호사하고 의사를 대거 흡수를 하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곳들이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그 후진국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해가지고 네. 발끈한다는 겁니다. 호주, 영국이 특히 심한 모양입니다. 비자 같은 것도 조건도 되게 완화하고 뭐 호주는 심지어는 영국이 얼마 전에 그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구인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잘해주겠다고 해서 또 영국하고도 또 서로 좀 조금 묘한 관계였습니다. 지금 뭐 영국도 보니까 그 지난 3월까지 한 1년 사이에 그 새로운 비자 발급이 대폭 늘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의료 인력들이 많이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인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같은 경우고요. 네. 독일도 보니까 가나,
브라질, 알바니아 출신 의료인들을 많이 그 스카웃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좀 더 좋게 그렇죠. 해서 아무래도 뭐 스카우트를- 조건도 좋고 네. 뭐 여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된다.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 게 심각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그런 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자료집을 보면요. 보건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국가가 한 55개국. 근데 그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37개국 가장 많습니다. 이걸 이제 인구 10,000명당 그 의료계 종사자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55개국은 10,000명당 그 의사 간호사가 15명밖에 안 되는데 고소득 국가 이제 뭐 선진국이죠. 여기는 10,000명당 한 근 150명. 그러니까 뭐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예. 텐데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짐바브웨 부통령 이 사람은 이제 보건장관을 겸하는데 자기네 의료인 데려가지 말라 이건 범죄다. 막 이런 그래서 법령까지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그 얘기를 했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자기네 의사들이 해외에 가려면은 최소한 가기 전에 5년간 국내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입법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필리핀도 지금 필리핀은 특히 이제 영어들을 하니까 미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 대응 기간에 임시 제한 조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의료 불평등 쉽게 가라앉지가 않네요. 글쎄요, 뭐 개인으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자유고 뭐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이 의료 인력이 없다는 건 글쎄 말이야. 상당히 큰 우리 일이니까요. 예전에 그 독일의 그 간호사들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볼게요. WHO에서 각국 금연 정책 강화 얘기를 했네요. 세계 인구 약 70%에 영향을 준다. 이게 뭐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담배 그 금연 그 억제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의 한 70% 이상이 그런 그 금연 정책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영향을 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07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각국이 금연에 그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뭐 그 2008년부터 그 6개 금연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 권고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앞 글자를 영어 글자를 따가지고 MPYDE 그러니까 empower라고 돼 있는데 empower. 뭐 흡연 상황 모니터 여기 이제 M이죠. 네.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 프로텍트에서 P, 뭐 금연 지원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empower라는 걸 이제 여기 근거해서 각국이 자기네한테 맞는 금연 정책을 하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저는 현재 한 40% 정도 되는 그 회원국들이 실내 공공장소는 완전 금연지역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6가지 권고사항을 잘 수행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좀 그 담배를 많이 필 것 같은 나라들입니다. 브라질, 튀르키예, 동아프리카의 모리셔스 같은 나라를 특히 호명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도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44개국은 이 6개 권고사항 가운데 1개도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53개국은 심지어 의료, 병의원에서조차도 금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연간 한 870만 명이 이 흡연과 관련해서 사망한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 네. 담배는.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인류를 구한 미국의 흑인 여성 불멸의 세포 72년 만에 보상받는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흥미를 그렇죠. 불러일으키는데. 네, 이게 그 헨리에타 렉스라는 흑인 여성인데요. 네. 1951년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31살이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서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을 갔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자궁경부에서 큰 종양이 발견됐는데 이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본인한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걸 떼가지고선 실험실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인한테 이제 동의를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져가서 이제 증식을 시켰는데 이게 또 엄청 증식이 잘 돼가지고 계속 증식이 돼서 이른바 불멸의 세포, 헬라라는 명칭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불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소아마비 백신, HIV
치료, 암, 불임 연구 같은데 굉장히 업적을 많이 세우는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유족들이 본인이 죽고 몇십 년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식시키고 했던 그 회사 이름이 서머피셔라는 그 바이오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2021년에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덕을 봤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이 회사는 이미 소멸이 다 됐다. 시효가 지났다 하니까 이제 이쪽 변호인이 무슨 소리냐. 계속 세포가 증식돼가지고 계속 이익을 받는데 소멸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불리했는지 합의를 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유족하고 이 회사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합의를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변호사 얘기는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상당한 보상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2021년 그 제소가 있었을 때 이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거브리어스스 그 총장이 이 렉스가 착취를 당했는데 이게 유색인종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착취를 당한 것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이거는 그 흑인 차별에 대한 그런 것과 맥이 같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사과를 한 거죠. 네. 그 미국 상원에도 보니까 이 고인한테 그 뒤늦게 훈장을 주려는 그런 지금 뭐 결의안이 제출된 모양입니다. 뭐 당시 네. 동의를 안 받고 네, 했으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네요. 그러네요.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세계 최대 대리석 좌불상 논란 속에 미얀마 군정이 공개를 했다. 아, 참 이건 진짜 좀 저도 보면서요. 네. 아직도 현대에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은데 미얀마 군정이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대리석 좌불상 이제 앉아 있는 불상이라고 하면서 그저께 이제 수도 네피도에서 이제 봉헌식을 했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네요. 무게가 네. 그 좌대까지 합쳐가지고 5,300톤? 킬로그램이 아니고 1,300톤이고요. 높이가 좌대 포함해서 아파트 한 9층 정도, 한 25m. 와.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여기 들어간 돈이 이제 미얀마 그 반체제 조직 얘기가 우리 돈으로 7조 원인데 액수도 크지만 이게 미얀마 전체 국가 예산의 80%라는 겁니다, 한 해. 그러니까 미얀마에 지금 굉장히 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군정 때문에 지금 뭐 피난민도 엄청 많고 그동안에 유혈 탄압해서 한 4천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미신인 것 같은데요. 이 좌불상 주변에 불교 경전을 이렇게 새겨넣은 보관실이 72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헌식에 초대된 스님이 900명. 그다음에 봉헌식 날짜가 8월 1일인데 이게 720에 7하고 1을 더하면 9가 되죠. 네. 그다음에 900명은 9죠. 그다음에 8하고 1을 더하면 9가 되죠. 이게 군정이 9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군정 그 최고 지도자가 와서 이렇게 봉헌식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봉헌을 하는 부분이 이게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반체제 세력이 군정이 좌불상 건립에 이제 미얀마는 철저한 불교 국가니까 그렇죠. 미신을 더 씌워가지고 이렇게 집권을 더 공고히 하라는 그냥 그야말로 참담한 미신 숭배를 한다 이게 비판을 하네요.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일단 굉장히 거대하고 멋있긴 한데 거기에 숨어 있는 어떤 얘기들을 들으니까 좀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 지도자가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걸 얘기를 하면서 미얀마 속담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죽은 코끼리를 염소 가죽으로 덮어 가린다 하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다. 참 어리석다 하는데 참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좀 물론 뭐 불교라는 종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존중받아야 이런 되는데, 식으로 네. 이렇게 한다는 건 참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예산의 80%라는 그러니까 이런 돈을 그 어려운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군정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네요. 그러게요. 자, 미얀마에 대한 얘기까지 국제뉴스 정리해 봤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